재개정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국 내의 정치적 대립을 더 감정적으로 몰아넣고 되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예민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단순한 답을 찾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지금 벌써 몇 번째 대통령이 임기를 못 마치고 있잖아요. 최후도 좋지 않고 이런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 전체가 깨달아야 될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안녕하세요, 머니올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탄핵됐습니다. 헌정사 세 번째 탄핵인데요. 역사는 늘 반복이 됩니다. 오늘 동서고금의 탄핵의 역사 짚어보면서 우리가 얻어갈 교훈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참 역동적인 주말이었습니다. 탄핵 뉴스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정신 없었어요.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멘붕, 우울증, 그쵸. 신나는 사람, 다들 여러 가지 감정들을 얘기하는데, 아무튼 탄핵은 탄핵이고 온 국민이 요즘 예민들해져가지고 어디 가서 파란색 옷 당신 뭐야? 빨간색 옷 뭐야? 무지개색으로 입고 다녀야 되나? 무지개색을 입고 다니면 또 뭐라 그러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들 예민하고 누가 무슨 잘못을 하고 어떤 영향을 끼쳤어도 피해자는 결국 다른 사람한테 확대되는 걸 막아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냉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또 연말에 또 할 일도 많은데 네. 또 이런 일까지 터지면서 조금 이제 신경이 좀 곤두서 있는 듯한 좀 느낌은 드는데 그래도 할 일은 하고 또 우리가 또 냉정할 때는 냉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탄핵에 관련된 역사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옛날 기록들 보면 고려 시대 때에도 이제 탄핵을 맡는 어떤 이제 기관에 대한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고려 시대 관청 사헌부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 사헌부에 대한 기록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고려사에 있는 기록인데 이제 사헌부 시정의 이제 잘잘못을 헤아려 논술하며 풍속을 교정하고 관리에 대한 규찰과 탄핵 임무를 맡았다. 국초에 사헌대라 칭했다가 성종 14년에 어사대로 고쳤으며 관원으로 이제 대부, 중승, 시여사, 중시여사, 감찰어사를 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탄핵의 임무를 맡았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이제 써 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의 탄핵은 또 지금의 탄핵과는 또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다릅니까? 사실은 많이 달라요. 네. 아니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는 같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쫓아내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 우리나라 관료제, 저 사헌부가 이제 조선시대는 아예 사헌부로 명칭이 고정이 되잖아요. 고려하고 조선시대는 구조가 좀 다른 게 조선시대 가지고 얘기하면 삼권 분립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탄핵 업무, 사헌부의 탄핵 업무라는 것도 지금 기준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법부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기관의 역할이에요. 이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헌부의 이제 가장 독특한 기능은 관리들의 이제 잘못을 탄핵하는 거죠. 근데 이 탄핵도 실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비리를 제보받거나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얘가 이런 비리가 있으니까 쫓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탄핵도 있고요. 예. 사실은 누가 범죄를 저질러서 이미 잡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기소라고 해야 되나? 검찰에서 기소하는 그렇죠. 거. 검찰의 역할, 언론과 검찰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이제 하여간 걸렸어. 확실히 이건 불법이야. 그러면 사극에 나오듯이 저놈을 당장 하우스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검찰이 기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 검찰한테 줘서 기소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헌부가 탄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헌부 탄핵은 지금 말하면 검찰 기소 또는 언론의 고발, 여론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다 중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록에는 옛날엔 이걸 구별을 안 하니까 다 탄핵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이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탄핵은 지금의 수사의 영역도 같이 포함을 하는 다 거군요. 섞여 있어요. 조사해서 일단 그 관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또 나중에 그건 또 이제 사헌부에서 또 이제 다른 곳에서 또 법사에서 경조에서도 하고 사헌부에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념으로 생각하면 좀 이상하죠. 검사가 기소하고
그래 재가가 나면 검사가 판결한다. 뭐 이런 식도 될 수 있고요. 사헌부에서 탄핵하면 그게 형조에 가거나 뭐 의군부에 가거나 이럴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사헌부 자체가 지금 수사기관이나 언론에서 제보를 받듯이 예. 제보를 받아서 이놈이 이런 비리가 있습니다. 전화 얘가 이런 일을 했답니다. 라고 고발성 이런 걸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다 같은 탄핵이어도 약간 등급 같은 게 있나요? 이건 좀 약간 센 탄핵이고 요거는 좀 그래도 좀 경미한 수준의 탄핵이고 그런 게 이제 서류상으로는 드러나질 않아요. 예. 전화 이건 A3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뭐 문사가 다르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예. 그런데 그냥 내용으로 구별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죠. 왕이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왕한테는 탄핵을 못 해요. 그렇겠죠. 왕한테는 간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기준, 뭐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사헌부와 사관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책에서 배울 때는 사헌부는 주로 이제 관리들을 감찰하고 탄핵하는 거고 사관원은 왕의 잘못을 탄핵하는, 뭐 탄핵이 아니라 이제 간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것도 섞입니다. 그러니까 메인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섞여요. 사관원에서 관리의 잘못을 규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또 왜 그러냐면은 삼권이 조선시대는 행정부에 이제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견제가 없으니까 관청끼리 분업을 시키고 견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뭐 사헌부, 사관원 이게 메인 임무다. 맞아요. 그것이 더 강하긴 한데 독점적인 임무는 아닌 거야. 사헌부에서 왕의 잘못을 간언할 수도 있고 사관원에서 관리에 대한 탄핵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데 행정부서에 있기 때문에 한 관청이 어떤 권한을 독점해버리면 뻔하잖아요. 그거 뭐 우리 당파는 봐준다거나 뭐 우리 학벌은 봐준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약간 중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금 말이 힘들어서 그냥 조선시대라고 하는데 내 입에서는 항상 네. 조선. 그러면 지금 이제 또 조선시대에 관한 기록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볼게요. 그 이제 정도전 삼봉집에 나온 이제 기록인데 그 간관과 어사는 비록 모두 언관의 책임을 갖지만 그 직분은 각기 다른데 간관은 선을 권하고 악을 간해 임금을 바로잡으며 어사는 규찰하여 백관을 바로잡는다. 그러므로 임금에게 과실이 있으면 간관이 아리우고 신하에게 위법이 있으면 어사가 임금에게 글을 올린다. 네. 저게 지금 아까 말했던 원론이에요. 원론. 저거는 정도전이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원칙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가면 이게 섞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섞이는 거는 뭐 이렇게 뭔가 뭐 어사가 임금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이제 간관이 이제 일반 관리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섞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조선시대 공부할 땐 저것 때문에 좀 미치는 줄 알았어. 뭐 왜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실제로 이렇게 실제로 보면 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되냐.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분장이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건데. 네,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사실은 그때 구조로 보면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삼권 분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독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관원도 아니 그게 한 당파가 장악할 수 있거든요. 그거 실제로 그렇게 하고 그렇죠. 그러면 서로 견제해야 돼.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탄핵해요. 아, 분명 이런 일이 있어. 그러면 사관원이 탄핵해야 되는데, 왕한테 간언을 해야 되는데, 너 왜 안 해? 제가 안 했으니까 쟤는 자격 없습니다. 이렇게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할 수도 있고, 또 뭐 간관이 뭐 휴가 가면 어사가 대신 일도 해주고 서로 약간 좀 이렇게 해줘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력은 견제와 견제와 균형, 네네. 분산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권 분립이 안 돼 있으니까 독점했다가 아니고. 삼권 분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 권력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탄핵이라는 게 드라마나 뭐 사극에서 묘사되는 거는 약간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많이 묘사가 된단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 탄핵이 어떤 국가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제도이긴 맞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탄핵이라는 게 사원부든 사관원이든 간에 언론적인 탄압, 언론적인 뭐 간언, 탄핵, 검찰의 기소 세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소할 때는 이미 합의가 된 상태에서 들어가요. 이건 틀림없다. 제가 기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거나 권력형 비리라거나
또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적을 이제 날리기 위해서 계속 시비 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섞여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지만, 근데 이제 선을 넘는다거나 정도를 넘는다거나 이런 게 특히 이제 조선 후기 이제 당쟁이 심해지면 뭐 이때는 인정사정 없어. 와 정말 거의 소화병 수준으로 해요. 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관원이나 사헌부에서 탄핵을 할 때는 죄를 꼭 처벌해야 된다가 아니라 긴장시켜야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이제 법들이 많이 정말 한국 사회가 공정해져서 그런데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고 할 때 뭐 촌지를 받는다거나 공무원들이 적당히 받는다는 건 좀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게 옳다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심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딱 법은 없잖아, 사실. 뭐 10,000원을 받으면 괜찮고 50,000원을 받으면 비리다 이건 없어요. 옛날도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법에 거는 게 아니라 자제해라. 그러니까 항상 뭐 중도를 지켜라, 뭐 중형을 지켜라, 자제해라, 뭐 그게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좀 어떤 긴장을 좀 주기 위해서 그렇죠. 좀 탄핵 제도를 그렇죠. 이용하는. 그러니까 언관들이 계속 탄핵을 하는 거는 꼭 처벌해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긴장해라는 뜻도 있어요. 아,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억울하게 걸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뭐 조선시대 가장 재미난 게 이런 거예요. 언관이 됐을 때는요, 모든 것을 버려야 돼. 너는 지금 긴장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저기 조선시대 금주령이 많잖아요. 예. 근데 집에 친구가 찾아온 거야. 근데 옛날 사람 또 술 없으면 얘기하면 요즘도 그렇지. 그래갖고 금주령인데 그냥 야 이거야 어떠냐 마셨어. 근데 다음날 자기가 발령됐대 대관으로. 그러면 바로 이놈이 어제 술 마셨습니다. 그러고 탄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냥 요만한 거 한 잔 했단 말이에요. 그 관료사회에서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는. 근데 내가 언관이 되면은 인정사정 없이 해야 되는 거야. 이 언관의 기능 자체가 긴장시키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관습적으로 인용하고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언관이 됐을 때는 그거를 탄핵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조선시대 나름의 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의 기소라든가 반드시 죄를 사생결단 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항상 긴장해야 된다. 나는 뭐랄까 뭐 광야에서 울리는 종이다.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언관으로 있을 때는 그런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그래도 관료제가 조선 기준에서 건강하게 유지될 때는 이게 됐고요. 이제 후반기에 가서 당쟁이 너무 당쟁이 심해지고 심해지면 그럴 때는 뭐 좀 이렇게 그냥 퇴색되고. 내로남불이지 뭐 이때부터는. 그랬군요. 그럼 우리 역사 속에서 이제 탄핵 제도는 그랬고, 일단 근대적 의미의 이제 탄핵 제도를 이제 짚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제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이 14세기 영국 의회가 이제 고위 관료였던 레티머 남작에 대한 탄핵을 하는데, 이걸 좀 유래로 이제 꼽는 네, 네.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기자님 말씀하신 탄핵 사건이 이제 1376년 에드워드 3세의 이제 말기인데, 예. 그때가 이제 100년 전쟁 할 때였나요? 100년 전쟁 중이었죠. 근데 100년 전쟁이 길다 보니까 중간에 이게 뭐 역전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흑태자라고 들어가서 왜 크래시 전투하고 막 할 때, 근데 그때 에드워드 3세 아들이죠. 근데 그때 사실 마리조아 크래시 전투지 사실은 어마어마한 약탈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이제 프랑스 그 칸 쪽에 들어가서 약탈한. 해변가 도시들을 싹 쓸어서 약탈을 합니다. 사실 엄청나게 약탈했어요. 얼마나 약탈을 잘해왔냐면 두 번이나 쓸어 왔잖아. 프랑스 왕이 쓰던 물건이 런던의 암시장에 나올 정도였어요. 아주 싹싹 이제 긁어 왔네요. 싹 쓸어온 거지. 그러니까 영국에서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하도 많이 하도 약탈을 많이 해서. 받고. 그리고 왜냐면 또 전쟁을 했으니까 이럴 때 이거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민심 그래서 어떤 좀 10년 동안 세금이 없어. 근데 이제 그게 다 썼을 거 아니에요. 10년이면. 그리고 그 사이에 에드워드 흑태자도 이게 늙어서 이제 원정도 못 가게 되고 전황이 이제 또 지지부진해지니까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다시 부여를 하는데 이게 참 실수한 거야. 세금을 업됐다가 다시 부여하면 난리가 나요. 원래부터 없었던 건 모르겠는데 이제 없었던 걸 다시 만드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예, 거기다가 이제 아무튼 이제는 왕정이니까 왕의 권력이 넘어갈 때 항상 뭐가 좀 불안해지는데
77년에 에드워드 3세가 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76년쯤 되면 거의 정신이 없었대요. 노쇠해가지고. 왕이 쇠약해지면 주변에서 애들이 날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불만들이 솟구치는 거지. 그러니까 좀 관리들의 부정부패들이 좀 심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게 꼭 부정부패가 심한 건지 이제 건수가 잡힌 건지까지야 제가 그죠. 당시보다 정권이 좀 흔들리는 상황이었으니까 이렇게 혼란스럽겠죠. 어쨌든 사회가 경제 정책도 실패하고 권력은 불안정하고 이런 상태니까 이제 의회가 모여서 왕의 측근들을 탄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탄핵할 때 명분이 뭐겠어요? 얘들이 경제 정책에 실패했다, 무능했다, 부패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왕의 측근으로서 문고리 권력으로서 니네가 잘못했지 않냐. 비선실세다. 예, 그렇죠. 근데 당시 의회라는 게 지금처럼 뭐 그런 의회가 아니고 대개 지방 영주 이런 사람들이 다 구성을 하니까 권력 투쟁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에드워드 3세도 이제 곧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측근들을 날려야 되고 그러니까 1376년에 탄핵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기로 의회가 고위공직자가 부패하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의회가 탄핵할 수 있다는 이제 법과 전통이 생깁니다. 사실 이거는 의회가 없어도 우리가 뭐 진시황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왕이 죽을 때쯤 되면 문고리 권력들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런데 의회가 탄핵하는 형식으로 했고 이것이 이 이후에 하나의 의회의 중요한 권력이자 전통, 국가를 움직여가는 체제의 전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근대적 의미에서 이거를 중시하는 것이죠. 그냥 대충 그냥 날렸어도 상관없었는데 의회라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 절차성이 중요한 거죠. 절차도 거치니까 이제 의미가 이제 남은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탄핵의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미국 대통령 이제 45명 중에 11명이 탄핵 위기에 몰렸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표결까지는 이르지 않고 하원에서 이제 부결이 됐었는데, 이제 역사적으로 또 가장 또 위험에 몰렸던 인물로 언급되는 게 미국 대통령 앤드류 존슨입니다. 1868년의 일이었는데, 이거 좀 어떤 일이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제가 사실 미국사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못 드려요. 이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링컨이 암살을 당하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다음 대통령이 정해지는데 이 사람이 앤드류 존슨입니다. 그러니까 부통령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죠. 승계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앤드류 존슨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무능한 대통령 밑에서 5명 뽑으라면 항상 들어가는 사람. 그래요? 원래는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정치인인가요? 그냥 정치인이죠. 근데 이게 또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원래 전쟁이라는 게 할 때만 문제가 아니고 끝나고 났을 때 뒤처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 링컨이 어마어마한 존경을 받죠. 제가 우리 교수님이 이제 학생 때 했던 말이 미국 가서 절대 링컨을 비판하면 안 된다. 괜히 잘난 척하지 마라. 그랬다가 정말 맞아 죽는다. 이거 80년대 우리한테 해준 수업 시간에 해준 얘기인데 미국의 민주주의의 상징 같은 인물이다. 근데 아무튼 그 링컨이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 암살을 당했지만 그 바람에 흔히 말하는 재건기를 안 거쳤어요. 맞아요. 링컨도 재건기를 거쳤으면 평가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재건기라는 게 이게 도덕성과 현실이 충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지. 흑인 노예들 해방하고 흑인들한테 시민권을 준다. 이거 누가 지금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막상 주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천천히 주자, 빨리 주자 이런 문제가 막 생기는데 천천히 주자라는 사람이 꼭 인종차별주의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부 같은 데서는 급진적으로 지금 흑인한테 이렇게 주면 그렇죠. 경제가 완전 무너질 수도 있고 그것도 KK당 같은 거 나오면서 오히려 흑인들을 더 핍박할 수도 있다. 이게 핑계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는데 미국이란 넓은 땅에서 이게 A라는 법을 썼다고 꼭 그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흑인들한테 시민권을 주는 문제 갖고도 이제 논쟁이 돼요. 남북전쟁으로 노예 해방이 됐다고 하지만 그 뒤로 20년 동안의 그 재건기는 진짜 미국의 암흑기다. 엄청난 이제 문제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또 하나가 이게 남북전쟁이 벌어진 게 꼭 흑인 문제 때문에 노예 해방 때문에 터진 게 아니고 연방정부 권력과 이거 갖고도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남부주들이 연방에서 탈퇴하면서 이걸 이제 반란으로 취급하면서 이제 전쟁이 난 건데 이걸 다시 받아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북부 쪽에서는
두 가지 여론이 갈리는 거야. 다시 뭘까 돌아온 탕하라고 그럴까? 다시 합치자는 사람과 저것들 이번 기회에 아주 말 잘 듣게 그냥 확실히 누르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똑같이 동등하게 할 수 없다. 저것들은 이제 뭐 패전국 식민지 수준으로 가야 된다. 연방으로 받아주되 예전만큼의 권한은 줄 수 없다. 아니요, 연방으로도 이렇게 꼭 받는다고 해야 되나? 군사지역, 군사통치지역 하자는 주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설들이 나와서 이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요. 그걸 이제 앤드류 존슨이 이제 어제 받은 거죠. 이제 받은 거죠. 이거를 링컨이 이제 해야 될 해결을 걸. 해야 하는 예. 이제 상황에 놓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하면서 의회 급진파 이게 막 이렇게 되고 이해관계가 막 얽히니까 이제 유명한 미국의 이제 수정헌법 14조, 15조가 나왔는데 수정헌법 14조가 지금 트럼프가 난리치는 건데 그때 뭐죠? 그게 나와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네.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무조건 미국 시민권을 주고 투표권을 준다. 지금 미국에서 난리나는 미국의 시민권.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을 미국으로 만든 굉장히 중요한 법 중에 하나죠. 예. 근데 당시는 이게 흑인들한테 그 시민권과 참정권 주는 문제하고도 걸려 있었어요. 당시에 그 수정법 14조를 만든 거는 흑인들을 위해서라고 볼 수 있나요? 그것도 되고 이제 미국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때는 이 법이 도움 많이 받았죠, 사실. 어떤 좀 이민을 받아들이거나 그럴 그러니까 14조가 오늘날의 미국을 만든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고 지금 와서는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원정 출산 뭐 이러면서 네. 이제 하는데 아무튼 간에 남북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미국을 만드는데 굉장히 크게 공헌했고 그다음에 흑인들을 이제 미국 시민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내적인 문제도 같이 걸린 법이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다 보니까 의회 급진파들이 앤드류 존슨을 탄핵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탄핵 자체는 탄핵을 하려고 무슨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상원의 동의 없이는 내각 관료를 해임할 수 없다라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는 법을 만듭니다. 그 어떤 내각을 이제 해임하려면 무조건 의회 허락을 받아라. 상원의 허락을 받아요. 네. 그 다음에 육군 원수를 통하지 않고는 군사 명령을 내릴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인데 네. 무조건 이제 육군 원수를 통해서만 네. 그러니까 어떻게 지휘를 보면 할 수 있는 군사권을 이완화시키는 네. 거죠. 근데 이 법은 지금은 있는지 저도 아마 지금 없을 거예요. 근데 그까지는 저도 뭐 이런 건 우리 미국에 사는 분들도 영상 많이 예. 보시니까 가르쳐 주시면 당시에는 이제 좋겠어요. 그게 생겼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이 법을 예. 만들고 요 법을 위반했다. 그 육군 장관 스탠턴을 해임하거든요. 존슨이 그걸 건수로 잡아서 이제 탄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의회가 그런 규정을 만드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육군 장관을 예, 스탠턴을 이제 해임하는데 해임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건이 터져요. 그런데 이 본래 목적은 그 헌법 14조, 15조 그리고 더 크게 보면은 이제 남북 전쟁 이후에 연방제라든가 이 미국의 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북부 중심의 의회 급진파하고 대통령하고의 어떤 갈등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탄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탄핵안이 이제 표결에 붙여졌는데 아슬아슬하게 부결이 되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3분의 2, 상원의 3분의 2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미국에서 좀 부러운 거는 얘들은 당의 명령이라고 무조건 듣는 전통이 있긴 있었어요, 얘들도.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간간이 이게 없어요. 근데 요거는 미국 국회의원은 정직해서가 아니고 이게 연방제고 미국이란 나라가 그 당시만 해도 이건 독일인들이 집단 거주지고 이건 유태인 거주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예를 들면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이런 정책을 하자. 이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우크라이나 지원 끊자. 자, 그런데 내 선거구는 다 우크라이나 사람이 절반 살아.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 주의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당의 의견보다. 예, 미국은 이제 의원이 착해서라기보다는 이런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변수가 여러 개가 걸려요. 우리는 A라는 정당이면은 이 지지층이 원하는 건 다 똑같잖아. 그렇죠. 여기- 뭐 어떤 선거 구별로 이질성이 외국에 미국보다는 굉장히 덜하니까. 덜해요. 근데 예. 미국은 이게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은 중요 정책 때 당에 따르지 않는 반발표가 잘 나와요. 우리보다는. 그래서 이때 공화당 의원 7명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저쪽에 붙여요. 그래서 35대 19로 3분의 2에서 한 표가 부족해서 부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부결이 된 거구나. 그러면 흔히 뭐 미국에서는 의원들 이제 개개인의 어떤 소신에 의해서 투표가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솔직히 그거 자기 주에 대한 눈치를 더 많이 봐서
그런 뭐 걸 수도 그것도 있겠다. 소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유권자들의 어떤 이제 근데 뜻을 이제 따르는 거니까요. 그 백업이 돼주는 거예요. 아니 네.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가 불판이라는데 뭘 어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어떤 부분에 동의한다고 그래도 정책이라는 게 수십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 물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있는데 미국은 이게 인종, 종교 이런 게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특히 개척 시대는 더했어요. 뭐 예를 들면 시카고는 독일계들이 뭐 주육을 더 좀 행되고,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으니까. 버지니아는 뭐 영국 애들이 이런 식으로 이게 종교도 다르고 뭐 민족도 다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소신에 대한 근거를 제가 확실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긴데 미국에서는 탄핵안이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다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뭐 미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어떤 의견들도 있는데 또 박사님의 또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미국에서는 왜 좀 탄핵이 이게 잘 통과되기 어려운 건지 좀 이해가 가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 외국의 제도를 이제 할 때는 항상 거기에 대한 배경을 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저거 참 부럽다. 쟤들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그러면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굳이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국민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미국처럼 나는 지역구 주민의 의견을 따릅니다라고 하는데 그 지역구가 지역인지 자기 지역인지 뭐 나라의 절반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성숙한 민주주의 더 좀 발전된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저쪽이 부럽다, 쟤들은 훌륭하다 이러지 말고 쟤들은 저게 쉽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저게 하다 보면 많이 노력해야 돼. 그쵸. 그럼 어떻게 노력할까?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뭐 쟤들은 좋은데 그러면 누구는 확 화내면서 에이 너 뭐 저기 뭐 친미야 친일이야 뭐 이래버리고 아니면은 그건 민족성이 달라서 그래 뭐 이러고 그러니까. 포기해버리고 이러지 말자는 거죠. 어떤 좀 지역적, 문화적, 역사적인 배경이 다르니까 네, 그걸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그럼요.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닉슨 얘기를 또 빠뜨릴 수가 없는데 닉슨은 이제 탄핵안이 표결되기 직전에 뭐 사임을 했던가 그랬죠? 네, 그러니까 예.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받아서 사임한 사례가 없는데 예. 사실은 있을 뻔했죠. 만약에 진짜 이제 표결이 예. 붙여졌으면 예. 그때 거의 높은 확률로 통과됐을 닉슨이 것이다. 이제 워터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건 변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완전한 불법이니까. 네. 그래서 이건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탄핵 가는 거였죠. 그래서 닉슨이 버텨보다가 100% 탄핵안이 통과될 것 같고 자기가 미국에서 탄핵당한 1호 대통령이 될 것 같으니까 직전에 사임해버려요.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은 그 기록을 어떻게 보면 뭐 기록 중심으로 보면 닉슨이 고마운 거지. 자진 사퇴해버리는 바람에 미국 역사는 아직 탄핵당한 대통령은 없는 걸로. 아니 그래도 혹시 뭐 이제 표결 붙여졌으면 또 결과도 모르지 않았을까요? 거의 아닌가? 확실하다던데요. 그래도? 예. 워낙 본인도 네. 다 정보를 들었어요. 이게 가결됩니다. 그러니까 사임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좀 얘기를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이제 가결이 됐고 이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렇게 탄핵의 역사가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제 다른 민주주의보다 좀 역동적이고 회복력이 좋다는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 이런 어떤 선출된 권력이 실패에 가까운 이런 것들이 계속 또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민주주의의 어떤 한계의 또 위기라고도 봐야 하는 건지 저는 뭐 여러 가지 또 해석과 의견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 이런 말 하면은 난리들이 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모두가 이거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탄핵안 할 때도 나왔지만 우리가 어쨌든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이룬 나라다. 뭐 거의 유일한 나라다 말까지 이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이 합니다.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어쨌든 한국의 민주주의가 많이 성숙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 군인들에 대해서 비난도 많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군인들도 칭찬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 군이 이제는 대통령의 명령대로도 소용없다. 여기까지 한국 수준이 왔다라는 부분은 특히 저처럼 70년대, 80년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좀 많은 이제 생각과 느낌을 주는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뭐든지 그렇지만 고도 성장이라는 과정에서는 항상 이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빨리 성장, 특히 이제 수출 주도형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와 너무 많이 지금 섞여 있어요. 그렇죠.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조선 시대라는 게 쇄국 정책을 하고 뭐 남의 나라서 지진이 나던 뭐 어떻게 되든 그렇죠. 남몰라라 하고 살던 시대였는데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닌데 아직 우리 문화라든가 마인드가 그쪽으로까지는 이제 발달을 못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세계 정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오히려 한국 내의 정치적 대립을 더 이렇게 감정적으로 몰아넣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뭐 극우든 극자든 정치적 대립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것은 세계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또 성장했잖아요. 많이 변했어요. 지난번에 뭐 중동에 보면 아프리카, 남미 지금 많은 나라들이 지금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 한국의 6, 70년대로 지금 솟아 올라오고 있는 그 중국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부 진통을 앓고 있고 그래서 세계가 변하는 과정에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예민해지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중세 때 중세 도시에서 뭐 갑자기 식량이 밀값이 올라요. 네. 그럼 그때는 다 서민들이 가난하니까 빵값이 오르면 무조건 한 끼 굶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당시 시정부에서 이게 왜 이렇게 올랐냐 그러면 이유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이유를 설명하면 듣질 않아. 네. 무조건 저 상점 주인이 매점 매석해서 그래. 일종의 희생양을 예, 찾는군요. 그러면 이제 폭동이 나면서 때려 부시고 이렇게 되는 사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빵값도 빵값에 작용하는 원리가 너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를 그리고 또 그걸 악용하기도 하죠. 문제를 회피하고 내 잘못을 감추는데 회피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단순한 답을 찾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또 이런 과정까지 우리한테 이제 중첩이 되면서 우리 사회가 예민해져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우리 사회에 지금 벌써 몇 번째 대통령이 임기를 못 마치고 있잖아요. 최후도 좋지 않고 이런 과정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인들의 잘못 또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 세대가 함께 극복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또 이런 말을 하면 당신 저 사람한테 뭐 면죄부주냐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왜 그러면 이런 연속적인 일이 계속 생기느냐. 우리 모두가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원하고 찾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 전체가 깨달아야 될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은 세습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투표해서 사람 뽑고 그 맨날 너는 바보라서 이걸 하냐고.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학벌 제일 좋은 나라야. 그런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할 때는 우리가 서로 같이 권력 앞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대통령이든 뭐 국무총리든 야당, 여당, 당수든 엄청난 권력을 가지는데 그 권력을 국민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되는가를 우리들 스스로 생각해 봐야죠.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을 가르고 그 희생양을 찾는 것보다 좀 상대방의 좀 의견도 많이 들어주고 또 같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도 찾는 게 중요한데 이번에도 뭐 정치권이 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제 역사는 이제 두 번 반복된다고 합니다. 이제 한 번은 비극으로 이제 또 한 번은 희극으로 반복이 된다고 하는데요. 탄핵 사태 좀 시작은 약간 희극처럼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좀 비극으로 마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고통과 어떤 역경을 또 극복해낸 또 수많은 또 무수한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또 희망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박사님과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